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타민 B12 엽산결핍에 의한 빈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빈혈은요, 일반인들이 흔히 아시는 빈혈과는 좀 다르고 또 흔하게 경험하는 빈혈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혈이 상당수의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빈혈이고, 특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 수술을 받으신 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빈혈이라 이 빈혈에 대해서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비타민 B12 엽산결핍 빈혈의 원인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비타민 B12와 엽산이 흡수되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비타민 B12는 주로 위에 있는 내인자라는 성분을 분비하는 세포에 의해서 이 내인자가 분비가 되면 우리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 B12와 결합을 해서 주로 십이지장 또는 소장에서 비교적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흡수가 됩니다. 엽산도 비슷한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내인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타민 B12와 엽산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B12 엽산이 세포의 분열과 증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계통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들을 보면은 이 위에 내인자라는 세포를 분비하는 세포가 내인자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를 수술해서 떼내버리신 분들은 이 내인자라는 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잘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또 십이지장이나 소장 부위에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염증성 장 질환의 예에서는 크론시병이라든지 궤양성 장염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크론시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장의 어느 부분이든지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이지장이나 소장 부위를 침범을 하게 되면 비타민 B12가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 결핵 같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결핵이 장에 침범하는 장결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거 외에도 위 내인자를 분비하는 세포가 염증에 의해서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위염계통 중에서 자가면역이라는 기전에 의해서 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내시경을 해보면은 만성위염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 자가면역에 의해서 위에 있는 내인자를 분비하는 세포가 전부 파괴돼 버리면 이 내인자를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위 수술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특히 위를 모두 다 잘라낸 전절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부분절제의 경우에도 상당수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 내인자라는 걸 분비하는 세포가 위장의 위쪽이나 가운데보다는 주로 아래쪽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위 수술을 할 때 이 아래쪽을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를 3분의 1 정도 또는 반 정도를 잘라낸다고 해도 이 내인자를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는 부분을 주로 잘라내면서 비타민 B12가 잘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B12나 엽산결핍이 다른 이유에서 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식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분들에게는 올 수 있어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약 2년 정도의 저장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2년 이상 거의 드시지 않아도 비타민 B12가 모자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되고 몸에서 합성이 되질 않습니다. 비타민 D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쐬면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비타민 B12는 음식을 통해서 주로 섭취가 되고 음식 중에서는 특히 붉은 살코기가 가장 많은데 따라서 채식주의자들한테도 이러한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엽산은 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엽산은 우리 몸에 저장하는 양 자체가 약 2개월 정도 엽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엽산이 전부 다 고갈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선한 채소 야채를 잘 드시지 않는 상태로 2개월 이상이 유지가 되면은 이런 엽산 결핍이 잘 생기는데 흔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건강한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엽산 결핍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오느냐? 일단 빈혈이 생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빈혈의 여러 가지 증상들.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 무기력해진다. 계단을 3층 정도 올라가면 숨이 차다. 이런 증상들은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앞서 비타민 B12나 엽산이 여러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촉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포 분열 증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몸에서 분열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장기들이 장, 피부,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구강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입안을 싸고 있는 얇은 세포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 증식을 못하다 보니까 특히 입안에 있는 구강점막, 혀를 포함을 해서 이런 점막들이 잘 분열 증식을 못해서 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고 입이 깔깔한 그런 증상을 많이 느껴요. 장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증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가 잘 증식을 못하고 분열을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쉽게 갈라지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특히 이 신경계통을 침범을 할 경우는 비타민 B12가 신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치매나 정신병과 같은 질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치매 증상이나 정신병이 있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B12를 검사를 해서 몸에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개 이런 증상들은 비타민 B12를 공급해주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 증상을 보이거나 어떤 정신병 같은 증상을 보일 때도 비타민 B12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또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특히 대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소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소뇌는 몸이 평행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걸어갈 때 걷는 게 부자연스럽고 자꾸 뒤뚱거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할 경우 이걸 운동실조라고 하고요. 이런 운동실조 현상이나 또 이 신경에는 우리 말초신경이라고 해서 뇌에서부터 팔, 다리 끝까지 전부 다 전달되는 그런 신경들이 있는데 이 말초신경에도 영향이 생겨서 손, 다리 저리는 증상이 나오거나 정교한 운동을 못하거나 감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게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경계의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비타민 B12 엽산 결핍을 의심을 하면은 우리가 비타민 B하고
엽산 검사를 피 검사로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수치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로 진단이 되겠죠.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보통 정상 수치가 180인데 180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엽산 같은 경우도 보통 정상 수치가 5 이상이어야 되는데 5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와 엽산 결핍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검사를 했는데, 실링 테스트라는 검사를 해서 비타민 B12가 왜 부족해지는지, 흡수 장애인지 아니면 공급 자체가 잘 안 되는지를 검사하기도 했는데, 요즘 이 실링 테스트라는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검사를 잘 안 하고, 물론 병원에 따라서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검사를 굳이 하지 않고 비타민 B12를 진단하거나 엽산 부족을 진단을 해서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타민 B12 부족의 경우에는 치료 자체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B12를 주사 형태로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왜 주사냐? 실제 비타민 B12를 먹는 음식으로 또는 먹는 약으로 드리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 즉 위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자 자체가 없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희비지장이나 소장에서 병이 있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주사로 맞는 걸 권장드리고, 이럴 때는 근육 주사라고 해서 엉덩이 주사를 병원에 따라 의사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주일마다 8번을 주사를 2달 동안 맞고요. 그 다음에는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유지하는 주사를 평생 맞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주사를 여러 번 맞는 경우, 이유는 우리 몸에 비타민 B12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B12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채운 다음, 그 다음에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양을 2, 3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비타민 B12를 진단 이후에는 꼭 큰 병원에서 안 맞으시고 근처 개인 병원에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셔서 맞을 수도 있고, 결국 이거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위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비타민 B12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수술하고 2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집니다. 엽산은 공급하는 방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단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이 엽산을 주사 형태로 역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먹는 양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엽산도 똑같은 개념으로 주사로 일정 횟수를 맞아서 몸에 부족한 걸 채워 넣은 다음에 먹는 약으로 공급을 하면 됩니다. 엽산은 보통 하나를 하루 한 번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 되고,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나 과일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B12 엽산 결핍 빈혈은 주로 흡수 장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엽산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한테도 생기지만 주로 위수술을 받아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돕는 내인자라는 성분이 없어지게 되면 이 흡수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수술 이외에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결핵 또는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위염 같은 질환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것이 원활하지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엽산의 경우는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양이 워낙 작아서 주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채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잘 생기기 쉽고요. 대표적인 증상은 당연히 빈혈에 대한 증상이 있고, 이런 장이나 피부, 입안에 있는 구강점막에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게 떨어지게 되면서 혀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의 경우는
신경계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은 치매나 정신병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소뇌에 장애가 생기면서 잘 걷지 못하고 쩔룩거리는 운동실조, 그리고 말초신경장애에 의해서 저리는 증상, 정경운동이 안 되고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을 검사를 해서 부족한 걸 진단을 하면 진단이 되고요. 치료는 초기에 근육주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해 준 이후에 평생 동안 2 내지 3개월 간격으로 비타민 B12 주사를 맞아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고, 엽산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엽산을 주사 또는 먹는 약으로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